사람을 억울하게 죽이고 나면 어떻게 살까요? 그것도 역적이 오히려 역적으로 누명을 씌워 죽였다면 지금과 달리 전제군주 시대라고 해도 말이죠. 수양대군은 뻔뻔하게도 갑자기 아량이 넓고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조정을 제 손아귀에 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수양에게는 한 가지 골칫거리가 있었어요. 바로 악인으로 추락한 자신의 명성이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자, 결론은 진정한 의미의 역적이죠. 그러나 대신들을 오히려 역적 누명을 씌워 죽음으로 내몬 자입니다. 총명하고 다재다능한 수양대군으로서는 악인의 이미지를 서둘러 지우고 싶었겠죠. 그래서 수양대군은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먼저 관의 기강을 바로잡고 재정쇄신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세종과 문종의 서거로 거상 수년간 적체된 행정 업무를 처리하여 석 달 만에 정치의 면모를 일신합니다. 자신의 유능함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 나라를 위해 이렇게 똑부러지게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요. 그리고 조카인 왕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는 공부하시고 마음껏 노시옵소서. 나란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참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요? 12살 어린 왕을 위하는 것 같지만 왕으로서 응당해야 할 정사에서 완전히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왕은 근정전에 나가는 일도 드물어졌고 왕 주변에 수양대군의 무리가 못마땅해 하는 사람은 궁녀든 내시든 모두 내쫓았습니다. 수양대군의 무리들은 왕에게 친근하고 친숙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왕을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심지어 허수아비 왕으로 만들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는 기본이요. 창살 없는 감옥에 감금시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왕에게 수양을 경계하라 아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미 없앴으니까요. 이 모든 일은 모두 궁궐 내에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왕이 따르던 혜빈 양씨의 궁중 출입을 다시 허락하고 서둘러 왕비를 드립니다. 왕을 위해서였을까요? 글쎄요. 훗날의 처사를 보면 그렇게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왕을 철저히 고립시키고는 외로운 모습이 딱하다고요?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의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처 윤씨의 말을 따라 권력과는 전혀 무관한 송현수의 16살 딸을 왕비로 간택합니다. 이와 함께 혜빈 양씨에게 후궁 2명을 주선하게 하여 권한의 딸과 김사후의 딸을 정한 뒤에야 왕에게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숙부, 웬 말이오? 상중에 왕비를 들이다니 말이 돼요? 5월이면 탈상인데 무엇이 급하단 말이오? 왕은 5개월 남은 상중에 자신의 혼인을 통보받으니 펄쩍 뛰지만 수양대군은 혜빈이 재촉하니 어쩔 수 없다며 혜빈을 전면에 내세워 핑계 삼고 설득합니다. 자신이 불리하면 슬쩍 남에게 떠넘기는 모습이 비겁하게 보입니다. 이는 혜빈을 싫어하는 데다 왕비로 자신의 손녀딸을 세우고 싶어 했던 정인지가 혜빈을 극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훗날 혜빈의 비극적인 죽음과도 연결됩니다. 수양은 자신을 향한 따가운 시선을 일국의 대사인 왕의 국혼으로 서둘러 덮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백성들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거죠. 선한 척, 마음 넓은 척, 조카를 위하는 어진 숙부인 척, 그 척으로 추락한 자신의 명성을 되찾으려는 속셈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왕에게 상중 혼인을 하게 하고는 5개월 남은 거상 기간을 싹둑 자릅니다. 이른바 단상이 문제되지만 왕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국 수양대군의 뜻대로 밀어붙입니다. 결국 왕은 상복을 벗고 길복을 입게 됩니다. 왕의 효성은 끌어내리고 자신의 명성은 드높일 생각인 걸까요? 그 또한 신하들 핑계를 대며 자신은 뒤로 빠집니다. 재미난 사람입니다. 한나라의 왕임에도 숙부인 수양대군이 휘두르는 압력에 좌지우지되는 모습이 가슴 아픕니다. 제 것 아닌 것에 욕심부리는 숙부를 둔 왕의 처지가 위태롭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수양의 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사헌부, 사관원의 관리들은 밤낮으로 상소를 올렸어요. 역적의 잔당을 남겨두어서는 한이 됩니다. 청제용 여당. 이것은 역적의 남은 무리를 제거하라는 청원이었습니다. 정의감에서 나온 목소리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정난에 가담한 자들이 벼락부자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는 걸 보고 저도 한몫 끼겠다며 달라붙은 자들의 경쟁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은 정분이었습니다. 정분은 고명대신이자 우의정 출신으로 유일하게 살아남았으니 수양대군의 무리들에게는 훗날 반수양 세력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 권람과 한명회가 그를 눈엣 가시로 여긴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나 유배지 나간에서 정분의 삶은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고 소박한 밥상으로 제사를 올리고 문종의 영전을 향해 매달 절을 올렸습니다. 역적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는 그냥 어질고 충성과 효성이 지극한 서울 영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백성들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거의 1년이 지날 무렵 정분의 명성은 정승으로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성은 결국 그의 목숨을 재촉했습니다. 8월의 어느 날 정분은 평소처럼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집 노파가 정경 부인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전했어요. 한양에서 경관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관의 사령인 그 노파의 아들이 정분을 존경하는 마음에 미리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미리 안다고 달라질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호의의 표시였죠. 정분은 조용히 아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밥을 짓게 했어요. 조상님께 하직 제사를 올리고 손수 신주를 불살랐습니다. 그 뒤 부인에게 우장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우장은 비옷이었어요. 맑은 날이었는데 정부는 우장을 걸치고 단정히 앉아 관의 사령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사령 너댓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정부는 나서라! 가자! 끌려가는 정분의 뒤를 아이들이 쫓아왔습니다. 언제 와요?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문 밖으로 나와 바라봤습니다. 볕이 쨍쨍한 날 우장을 입고 끌려가는 전직 정승을. 정정승이 역적으로 몰려 죽는데 죄도 없는 사람이 김종서 대감처럼 간신들한테 몰려 죽는 거래. 장터에 수백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미씨, 형 집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군수와 가명관은 슬그머니 정분에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의 기세가 심상치 않으니 내일로 미루는 게 어떻겠냐고요. 정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정의 명이 지엄하거늘 어찌 마음대로 기한을 바꾼단 말이오. 나는 죽으러 여기 나선 사람이니 관에 들어가 무엇하겠소. 그는 북쪽 한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린 상감께 마지막 하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간 친구들 김종서와 황보인을 떠올리며 허리를 굽혀 읍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외쳤습니다. 자, 그 올가미를 씌우라. 내가 만일 두 마음이 있었거든 하늘이 맑은 대로 있을 것이요. 내 충성을 하늘이 안다면 반드시 이상한 일이 있을 것이네. 정분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맑은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백성들은 통곡했습니다. 그 뒤로도 허우가 죽고 안평대군의 아들 우직이 죽었습니다. 우직의 나이 겨우 15살이었습니다. 초립을 쓰고 형장에 나서는 어린 소년을 보며 백성들은 또 울었습니다. 죽일 사람을 다 죽이고 나서야 수양대군은 왕의 이름으로 전교를 내립니다. 다시는 역적의 무리에 관하여 말을 꺼내지 말라. 이제 자신의 도량 넓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비극 속에서도 후세 사람을 웃게 만드니 참 재미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이름만 대충 적어도 100명이 훌쩍 넘습니다. 수양대군은 욕망과 도덕의 경계선 위에서 끊임없이 갈등한 인물로 보입니다. 그의 변덕스런 모습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끝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언제나 욕망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행복해져요.